일단 이론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재무회계죠. 그래서 1번에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있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안 합니다. 우리 자산하고 부채는 총액주의고 뭐는 상계 처리한다고요? 자본만 상계 처리. 근데 자산하고 부채도 상계 처리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원칙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 이용자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왜냐면 우리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뭐야? 재무상태. 그래서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험이든지 확실히 맞출 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었어요? 판매 목적이었죠. 그래서 1번 맞고 2번 우리 수량결정 방법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있죠? 그 다음에 3번 단가결정 방법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가중평균법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게 뭐라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무슨 법이요? 총평균법.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런 것도 틀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변경. 우리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이 있고요. 뭐의 변경이 있어요?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정책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라 그랬고, 무슨 법이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 관련된 거고, 무슨 법이요? 전진법. 그래서 1번 매출채권의 대손은 추정이죠? 여기 있잖아요, 대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에 의한 누적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책은 소급법이라 그랬잖아요. 소급법은 옛날 거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올해 거 고치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 거 고치고 올해 거 고쳐야 될까요? 올해 거 고치고 옛날 거 고쳐야 될까요? 순서가 옛날 거 고치고 그 다음에 올해 거 고치는 게 순서가 맞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3번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답은 3번이에요. 요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거는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익 때문에 변경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 변경하는 거냐면 법에서 다른 방법을 쓰래. 이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러면 그 더 좋은 걸 쓰는 거지. 뭐 이익이라던가 세금 관련돼서 변경하는 거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책의 변경은 옛날 걸 고치고 지금 걸 고치는 거예요. 근데 추정의 변경은 옛날 거는 안 고치고 언제 것만 고치는 거죠? 지금 것만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거 고치고 올해 거 고치는 게 편해요? 올해 것만 고치는 게 편해요? 당연히 올해 것만 고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편한 걸로 하래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적 지출하고 무슨적 지출 있죠? 수익적 지출 있죠. 이럴 경우에는 그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때는 무슨적 지출로 가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내년으로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차기로. 그러면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일해야 되죠. 근데 수익 비용은 올해로 끝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손댈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개발비와 연구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이때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구비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연구비가 비용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산이나 비용이나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비용 처리가 훨씬 더 뭐하니까요? 쉬우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선풍기 있죠. 선풍기 1년 이상 쓰잖아요. 비품으로 처리 안 해요. 왜냐면 선풍기 가격이 대부분 어떻죠? 싸죠. 예, 뭐 싼 건 한 3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걸 자산 처리해야 돼, 비용 처리해야 돼. 헷갈리면 그냥 무슨 처리하는 거라고요? 비용 처리. 그리고 비용 처리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요건 이제 실무적인 얘기인데 비용 처리를 많이 하면 이익이 줄어요. 이익이 줄면 뭘 덜 내요?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용 처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말로는 내년을 준비해야 된다, 5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 3년 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대부분 3년 후, 5년 후는 생각도 없어요. 일단 올해 버텨야 언제가 오니까요. 내년이 오니까. 근데 이게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저도 이거 뉴스에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원래 음식점을 하면은 6개월에서 1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리고 나서도 내 수중에 한 1억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돈 없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은 문을 닫을 거냐 말 거냐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돈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실제. 그 다음에 4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의 몇 가지요? 두 가지. 이익준비금하고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인데 만약에 기억이 안 났어. 그럼 여기 가시라니까요. 계정 과목이 뭐요? 적요 등록. 그럼 요 왼쪽에 요거 있잖아요. 거기 1번은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그래서 1번 맞고 여기에서 컨트롤 F 무슨 준비금이요? 이익준비금. 그럼 여기 있잖아요. 무슨 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래서 종류 물어보면 그냥 치세요. 무조건. 네. 그래서 3번, 4번도 치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보세요. 4번 분계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2월이익 잉여금 자본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는 자본금. 그래서 요건 자본의 뭐예요? 증가. 그러면 자본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은 자본 총계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4번은 좀 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2분기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저희 시험에 나올 확률은 대빵 적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98회잖아요. 이거 가까운 거를 왜 먼저 푸냐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올 확률은 적어요. 나오긴 하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5번은 제가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단기매매증권일 때, 그래서 7월 1일 날 사셨죠?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600. 그 다음에 현금으로 얼마 드렸어요? 600.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말 700 됐죠? 단기매매증권 100.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평가이익 100. 그 다음에 6월 30날 팔았죠? 현금 750.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은 얼마예요? 700. 그래서 결론은 700짜리 얼마에 팔았죠? 750에.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무슨 이익? 처분이익 얼마요? 50.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분개하란 얘기예요. 거의 다. 한 90% 이상은. 그래서 숫자하고 글씨 나오면 꼭 분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기에 키포인트는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7월 1일하고 기말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7월 1일은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600. 현금도 600.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 없어요. 기말에도 매도 가능 증권 100.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익이요? 평가 이익 얼마요? 100.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 세 번째 거 6월 며칠이요? 30. 차변의 현금 750.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 700.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바뀌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있었죠? 10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50.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단기는 처분이익 50 나왔고 매도는 처분이익 얼마 나왔어요? 150. 그럼 150에서 50 빼면 얼마 나오죠? 100만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앞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 때문에 그래요. 얘는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한계 처리. 그래서 얘는 내년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팔 때에 요 평가이익도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얘는 수익이거든요. 수익은 내년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우리 이론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맨날 그놈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다. 근데 자본은 무슨 처리해 줘야 된다고요? 한계 처리. 그리고 지금부터 찍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원래 저희는 근데 찍는 방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붕괴 문제로도 나오니까. 그래서 찍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오면 첫 번째 거하고 끝에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6,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7,500원. 요건 매도 가능 증권일 때.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처음과 끝을 보는 거고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끝에 거 두 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7,500원. 요건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처음과 끝을 보는 거예요. 6,0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7,500원. 그러면 150만원 이익 나와요. 그 다음에 7,000원짜리 7,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나와요? 50만원. 요거는 이론 풀 때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줄 알면 좋은 게 뭐냐면 답 맞출 때 붕괴해서 얼마 이익 나와야 되네가 대충 보여요.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얘 몇 회라고요? 96회. 우리 몇 회예요? 98회. 나올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1번 찍지 마시고. 근데 1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죠. 왜냐면 요게 좀 어려우니까 상계 처리하는 게.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공손. 공손의 뜻은 뭐라 그랬죠? 불량품. 그 다음에 정상이 있고 뭐가 있어요? 비정상. 그래서 정상일 때는 원가에다가 가산하고 비정상일 땐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영업의 비용. 그래서 정답은 3번. 정상은 제조원가에 포함시킨다가 맞아요. 근데 비정상은 뭘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확실히 맞춰주실 건 확실히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단기총 제조원가. 우리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원.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하셨대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뭐하고 있다? 배부하고 있다. 그것도 좀 봐두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보시면 25만원을 나눠줄 겁니다. 근데 뭐를 기준으로 나눠줄 거예요? 직접 노무비. 그리고 항상 제가 분수 쓸 때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는 기준의 전체. 그래서 1년일 때는 항상 제가 밑에다 12 쓰잖아요.
왜냐면 1년은 12달이니까. 여긴 노무비죠. 노무비 얼마예요? 50. 그 다음에 A 구하시래요? B 구하시래요? B 구하래요. B는 50만원 분의 얼마예요? 20. 그러면 1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0만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재료비 60에 노무비 20에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한 간접비 얼마예요? 10만원. 그래서 얼마 돼요? 90만원. 요 정도는 맞추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어렵게 낸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씩 풀다 보면 이거는 전산회계에 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이론이라는 게 좀 쉽게 낼 때도 있고 어렵게 낼 때도 있어서. 그 다음에 8번 우리 요 문제는 이거 관련된 겁니다. 총 변동비는 뭐한다? 증가. 단위당은요? 일정. 총고정비는요? 일정. 단위당은요? 감소. 조업도가 증가할 때. 그리고 집에서 이론 연습하실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 정리를 계속 하세요. 꼭 쓰란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으로라도 요거는 요거 관련된 거야 라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있죠. 무슨 원가요? 혼합원가. 그래서 변동비 플러스 고정비. 무슨 요금이요? 기본요금. 중고정비는 일정 구간. 그래서 얘는 무슨 형이요? 대단형. 그래서 1번이 변동비고요. 1번이 아니라 기억이 변동비고요. 니은이 고정비고요. 디귿이 준변동비고요. 리을이 뭐예요? 준고정비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억은 변동, 니은은 고정, 디귿은 준고정, 리을은 뭐예요? 디귿은 준변동, 리을은 준고정. 참고하시고. 1번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원가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화하는 변동비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 단위당 원가는 일정해요? 감소해요? 그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하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죠? 일정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이론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내용을 쓰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보여요. 그리고 절대 이론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이론 풀면서 항상 생각드는 건데 이게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엉뚱한 거 찍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9번은 예정이죠. 예정이 1000원이고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 그러면 예정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무슨 배부요? 과다배부. 과다배부가 과대배부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항상 기준이 누구라 그랬죠? 예, 실제보다 10만원 많은 게 100만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기준은 누구니까? 실제니까. 그러면 실제보다 10만원 많은 게 100만원이니까 실제는 얼마예요? 90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구 기준? 실제 기준. 그래서 실제보다 10만원 많은 게 100만원이네. 그러면 실제는 얼마여야 돼요? 90이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요거 은근 헷갈립니다. 저처럼 이 문제만 보면 이갈지 마시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문제들을.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직접 원가 배부법. 그래서 직접 배부법이란 뜻이에요. 우리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직접 배부법은 보조는 배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수선이 현재 60만 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60. 그리고 거기 보시면 원래 수선이 800, 400, 600인데 600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배부기 때문에 직접 배부. 그리고 600을 빼고 나면은 800하고 400밖에 없죠. 그러면 1200분의 얼마요? 800. 그래서 40 나와요. 요게 성형. 그러면 조립은 얼마 나와요? 20 나와요. 왜냐하면 조립은 1200분의 몇이에요? 400.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선 끝났으니까 이제 동력 할 겁니다. 동력은 현재 63만원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곱하기 성형하고 조립을 합치면 12,600 나와요. 그래서 12,600분의 성형은 얼마예요? 9,100. 아이고, 내 계산기가. 그래서 꼭 뭐 갖고 계시라고요? 계산기. 그래서 63만원 나누기 12,600 곱하기 9,100 하면은 45만 5천원 나옵니다.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형. 그러면 조립은 63만원에서 45만 5천원 빼면 17만 5천원.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성형 물어봤어요? 조립 물어봤어요? 성형 물어봤죠? 40에 45만 5천원이니까 85만 5천원. 그리고 꼭 계산 문제는 연습해보시고 안 되면 꼭 물어보세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은근 계산 문제 잘 못 풀어요. 왜냐면 우리가 산수 놓은 지 오래됐잖아요. 저는 솔직히 계산 문제가 더 좋은데 이게 대화하다 보면은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왜냐면 계산 문제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공식을 내가 만들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11번 오랜만에 좀 읊을게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매출, 할인, 지급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요?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공사료. 그래서 정답은 3번. 여기 있잖아요. 지급지연으로 인한 무슨 이자? 연체이자. 12번의 정답 3번이에요. 이거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출산 보육수당이 우리가 연습할 땐 육아수당이에요. 그래서 육아수당은 몇 세 이하 자녀? 6세 이하 자녀. 그 다음에 얼마요? 월 10만원.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로 들어오세요. 여기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혹시 다음에도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와서 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여기 수당공제 있죠. 수당공제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자가운전 보조금 월 얼마요? 20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식대 얼마요? 월 10.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내려오세요. 제일 밑으로. 네,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고 2번에 비과세 치세요. 근데 출산보육수당은 없어요. 프로그램에. 왜냐면 출산보육수당 프로그램은 육아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육아수당 일단 쳐보세요. 원래 여기에다 아무거나 쳐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여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육아 치세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요? 10만원. 그 다음에 4번 직무 쳐보세요. 요거 지워버리시고 직무. 그러면 직무 발명 보상금 연 얼마요? 500 뜨죠? 그러면 몇 번만 남아요? 3번.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치고 나서 얘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삭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었죠. 프로그램을 내가 잘 다룰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나라도 더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13번 어렵습니다. 교재에는 있는데 설명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었죠? 4가지.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전존재화.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근데 자가 공급에는 또 3가지가 있어요. 면세랑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용, 승용차. 그래서 요거를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요게 조금 더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 밀고 있거든요. 국가가. 네. 옛날엔 요거였는데 명칭이 요즘엔 이걸로 바꿔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좀 없어 보여. 맞죠? 아, 이거 영업 안 하려고 승용차 산 것 같아. 너무 티나잖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바꾸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용어라는 건 항상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근데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사에서 지점으로 넘겨줄 때 팔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발급이 가능한 거. 왜냐면 본지점 간의 거래에서 무료로 주는 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돈 주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본사에서 지점으로 넘겨줄 때 거기에다 이익 붙이고, 지점들은 또 대리점에 넘겨줄 때 이익 붙이고, 대리점은 또 다른 데에다 넘겨줄 때 이익 붙이잖아요. 우리가 거래하는데 이익 안 붙이면은 회사 망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요거 빼놓고는 이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은 왜 안 되냐면 이거 공짜로 준 거라.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도 공짜로 준 거죠. 폐업하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근데 이건 처음 보는 거세요. 14번도 처음 보는 겁니다.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13, 14, 15가 어려워요. 나머진 그나마 할만한데 이렇게 나오면 앞쪽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론 목표는 10개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해 본 결과 마지노선은 8개예요. 만약에 이론 5개 맞잖아요. 그러면 실기에서 4개 틀리면 무조건 X예요. 그래서 이론은 마지노선은 8개더라고요. 8개 틀리면은 한 5개까지는 틀려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근데 되게 간당간당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1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 더 틀리면 끝이기 때문에 이론 몇 개 맞느냐도 좀 중요합니다. 14번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죠. 필요경비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 1번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 급여. 배우자도 월급은 줘야 됩니다. 일을 하시면. 그래서 이런 데 많잖아요.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해. 근데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 월급 줘요, 안 줘요? 줘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안 하고 있다가 월급 준 건 걸리면 혼나요, 국세청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우리 이거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판매예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샀을 때는 합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부대 비용은 뭐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팔았을 때는요, 비용. 그래서 거기 매출이잖아요, 판매야. 그래서 판매했을 때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은 보시면 참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억지스러운 문제예요. 이건 비지정 기부금이래요. 결론은 뭐냐면 비지정 진짜 빠졌구나. 새마을금고에 기부하는 건 인정 안 한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내신 분은 그냥 이 마인드로 낸 거예요. 찍어라. 풀지 말고 뭐 해라? 찍어라. 나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참고로 15개 중에
평균적으로 2개 내지 3개는 찍어야 될 거예요. 많이 찍는 분은 5개까지 찍고,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봤을 때 2-3개는 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교재에도 없는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교재 저기 구석에 있는 거거나 이런 식으로 내셔서. 그 다음에 15번 수정세근계산서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우리 수정은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 세근계산서는 2가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근계산서도 있고 종이세근계산서도 있죠. 그래서 1번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 전자세근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요분들은 무조건 전자로 발행해야 되는데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야? 3억 원 이상. 요분들은 무조건 뭘로 해야 돼요? 전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종이로 해도 되고 전자로 해도 되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반드시 때문에. 2번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경정에다 밑줄 치세요. 경정은 신고가 틀린 경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은 무신고입니다. 근데 이 결정과 경정에 똑같은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경정하고 결정이 나오면 세무서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 신고를 안 했네. 아니면 신고를 잘못했네.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알면은 고칠 수 있어요. 아니면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국가가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러면은 국가에서 확정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신고가 잘못됐을 때는 경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신고했을 때 뭐 한다 그래요? 결정 내려버려요. 너 이만큼 내 라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왜냐면 경정할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그 얘기는 국가가 먼저 안 거죠. 그러면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누가 알았기 때문에 국가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연락이 옵니다. 근데 연락이 오는데 이렇게는 안 해요. 지금 당신 잘못했으니까 주민등록번호 내놓으라고, 이런 건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틀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세무서로. 아니면 우편으로 날라와요. 그럼 거기 보면은 몇 년도 몇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아니면 예정신고 틀렸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소명하라고 이렇게 연락 오는 거지. 우리 그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그 막 전화해갖고 막 네 주민등록번호 뭐냐, 네 계좌번호 뭐냐, 이런 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쨌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렇게 이제 연락이 온 다음에 수정신고한 거는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늦게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계약의 해지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거래를 4월 1일 날 했어요. 4월 1일이면 일기 뭐죠? 확정이죠. 근데 거래가 아니고 계약을. 근데 내가 계약 취소를 언제 했냐면은 10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10월 1일이면 몇 기 확정이죠? 2기 확정이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날로 발행하는 거예요. 처음 날로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10월 며칠이에요? 1일이죠. 근데 잘못된 건 몇 월 며칠 거예요? 4월 1일 거야. 이걸 만약에 4월 1일 거를 고쳐버리면 가산세 내셔야 돼요. 맞죠? 왜냐면 신고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산세 내면 안 되잖아요. 계약 취소됐다 그래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계약이 취소된 날짜로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작성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기존에 일반 과세자였어요. 4월 1일 날. 몇 월 며칠이요? 4월 1일 날. 그 다음에 나는 현재 간이 과세자예요. 10월 1일인데. 근데 만약에 요때 잘못된 걸 알았어. 근데 나는 지금 무슨 과세자예요? 간이 과세자죠. 기존에 뭐였었죠? 일반 과세자였죠. 그러면 지금 날짜로 만약에 수정을 해버리면 간이 과세자에 적용이 돼버려요. 근데 나는 기존에 무슨 과세자였다고요? 일반 과세자.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간이 과세자로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일반 과세자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바뀐 거예요. 3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는 거고 4번은 언제로 하는 거예요? 처음 날짜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좀 어렵게 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이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실무시험, 그래서 분계 해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은 5분만 드릴 거예요. 10시 15분까지 분계 입력하세요. 적어 갖고 오셨죠? 혹시 못 적어 갖고 오신 분 계시면 한 번 더 적어 보시고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거기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일반전표, 일반전표 입력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분계 입력은 그렇게 오래 걸리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놈의 분계가 문제지. 실무 가셔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어렵냐면 맨날 맨날 똑같은 거 계속 하다가 뭔가 특이한 게 하나 딱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 95% 이상은 맨날 하던 거 해요. 맨날 뭐 물건 팔고 돈 쓰고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수습기간 3개월 있잖아요. 근데 좋은 회사 가시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0% 줄 것이고 좀 안 좋은 데 가면 80%? 그건 뭐 회사마다 다르니까. 1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법인세 중간연합. 우리 이거 있었죠. 원천징수. 그래서 줄 때는 뭐야?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하고 법인세 중간연합. 그래서 누가 기억나야 돼요? 선납세금. 그래서 8월 31일 선납세금 얼마야? 500. 보통 예금 500. 끝. 그 다음에 9월 3일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달러에다가. 우리나라 돈이세요? 외국 돈이세요? 외국 돈이죠. 외국 돈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몇 가지 있으세요? 2가지.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은 실제.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우리 실제죠? 그래서 외환 차익하고 외환 차손 쓰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갚을 때는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갚았죠. 그래서 2200. 근데 빌릴 때는 얼마에 빌렸죠? 1200원에 빌렸죠. 그래서 얼마 갚았어야 돼요? 원래는 2400. 그래서 결론은 2400 갚아야 되는데 얼마만 갚았다? 2200만. 그래서 단기 차입금 2400. 바이든. 약간 은행 이름이 좀 깔려고 쓰신 것 같아요. 저기 물 건너 저기 1등이시잖아요. 요분이. 그 다음에 대변에 통장에선 얼마 나갔다고요? 2200.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얼마야? 200. 끝. 왜 외환 차익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얼마 갚아야 된다고요? 2400. 근데 얼마만 갚으면 된다? 2200. 그래서 얼마 이익 났다? 200. 그 다음에 다음 거 3번.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쪽에. 계정 과목은 급여하고 뭘로 하시래요? 네, 임금. 우리 아는 거죠. 급여하고 임금. 그래서 보시면 9월 며칠이요? 30일. 영업부는 800번대 급여 240에 10만원 더해서 얼마야? 250. 그 다음에 500번대 뭐요? 임금 230. 우리 수당이나 이런 거 일반적으로 다 합쳐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월급 줄 때 세금 띄는 거 예수금 445 890.
나머지 무슨 예금에서 드렸죠? 보통 예금 4354 110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액면가액 3천만 원인데 3,200에 발행했대요. 그래서 11월 2일 차변에 돈 받았죠? 보통 예금 3,200 사채 얼마요? 3,000 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발행했어요? 비싸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싸게 발행하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리고 모를 때 하는 방법 여기 보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존표에다가 입력하실 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통장으로 돈 받았대. 얼마 받았어요? 3,000. 그 다음에 대변에 사채 3,000. 아이고 거꾸로 썼네. 이런 위에가 얼마예요? 3,200. 그 다음에 대변에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사채를 치는데 F2 치고 사채예요. 그냥 사채 치면 사채만 나와요. 근데 F2 누르고 사채 치면은 사채가 들어가는 글씨가 다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놓고 찍는 게 확률은 조금 더 어때요? 높긴 하겠죠.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싸게 발행했을 때, 할증은요 비싸게 발행했을 때, 이렇게라도 보고 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요거까지 보고 쉴게요.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셨죠. 그래서 뭘로 처리하래요? 여비 교통비. 우리 헷갈릴까봐 적어주셨죠. 여비 교통비 얼마 드셨어요? 9,000원. 카드로 드셨죠? 미지 급금. 무슨 카드? 나라카드.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꼭 시험장 가셔서 다 맞아야 됩니다. 특별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반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